아마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취미로 갈까 듣기로 갈까, 잘 해오던 거를 쌓아온 거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올라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서 비결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이젠 도대체 몇 년 됐지? 잠깐만, 수학은 못해. 16년? 16년 된 것 같은데요. 약 16,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운 지 꽤나 오래됐는데, 사실 한국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포기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언어를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 안에서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시카고 대학교를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나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매번 학기마다 배우는 언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1학기는 불어랑 포르투갈어를 했다가, 2학기에는 불어랑 스페인어를 했다가, 3학기에는 불어랑 독일어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시카고 대학교는 10주씩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1년을 나누어서 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걸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에밀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국어랑 힌디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좀 유럽에 있는 언어 말고 다른 거를 한번 배워보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불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쭉 해왔고 그걸 계속 쌓아가고 있었는데, 에밀리의 그런 조언을 듣고 한번 이제 여름 방학 때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영어와 가장 다른 거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고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외교관이나 뭐 군인이나 정보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훈련해서 어디 막 보내잖아요.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에 대한 등급, 그렇게 분석한 게 있어요. 영어 원어민이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할까를 분석한 쌓인 뭔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국방부, 국무부 그렇게 다들 이제 참고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이제 국무부에서 많이 그거를 발달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76년 넘게 언어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뭐가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한테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쉬운 거 하고 등급이 있는데,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어요. 1급은 가장 쉬운 거. 그러니까 원어민들한테 가장 쉬운 거는 당연히 영어와 언어 구조가 비슷한 언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어, 뭐 덴마크어, 노르웨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아니면 워낙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공통으로 어휘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언어들, 스페인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뭐 불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쉬운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등급이면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24주에서 30주 동안 공부를 하면 그러면 되게 유창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 그것도 일주일에 총 투자하는 시간이 한 25시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다 합치면 약 600에서 7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그런 언어들을 유창하게 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쉬운 언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접했던 것들은 그 등급에 있었던 건데, 더 어려운 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다른 등급을 보는데, 2등급에 있는 거는 뭐 독일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막 이런 것들이 있고, 3등급은 좀 어려운 언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러시아어, 태국어, 터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4등급에 역시 이렇게 한국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등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이제 영어 원어민한테 가장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거를 하려면 88주가 걸리고 총 한 2200시간을 투자해야
유창하게 하게 된다고 이런 분석이 있고 별명이 super hard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도전하겠다고 어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언어에 문자가 나와 있는 거는 한국어 관련 도서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골라서 해봤는데 언어가 굉장히 다르고 흥미로운 정보가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맥락이 필요하니까. 요즘에 한국어가 너무 핫하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지는 쪽이 한국어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시기인데 뭐 학과 개설도 많이 되고 근데 2007년, 2008년쯤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잘 되려면 배워야 되는 언어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3가지 끝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뭔가 이렇게 시야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굳이? 예, 그거를 왜?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때 당시에 배우는 제 반 같이 있는 이렇게 학생들을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이 교포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문화의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다 합쳐도 제 반에 있었던 사람들은 8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어요. 다른 뭐 중국어, 일본어 수업을 들어보면은 20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사실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잖아요. 지금만큼 막 G7에도 플러스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는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대부분이 그 언어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영어랑 정반대의 그 어순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사고를 해야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 흥미를 조금만 이 언어를 접해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와가지고 정말 고차원적인 수준까지 가야지 논문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문학에 되게 깊이 막 17세기, 막 15세기 막 이런 걸 건드려야 가치관이 확 다르게 느껴지고 언어가 이만큼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건데 한국어는 진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좀 맛봐도 그 차이가 확 느껴지고 그런 흥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노출이 덜하니까 안 알려진 부분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한국 관련된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으면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핵 얘기만 했어요. 뭐 남북관계, 뭐 핵개발, 주로 북한 위주의 얘기였던 거죠. 항상 약간 군사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갑자기 뭐 북한에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 얘기가 나오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뭐 국제정치학 개론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뭐 냉전 때의 스탈린주의 국가 모델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정작 그런 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에 안 들어오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그것도 시카고 대학교가 명문대고 막 미르사이머가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놓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의심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 시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그냥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책 한 책, 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올까. 그러니까 진짜 사각지대에 속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찍이 좀 건드려 보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더 빠질 수 있었던 매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어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어를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어려우니까 해보겠다고 막 1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로를 고민하면서 제가 어떤 언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디에 뭐 유학하고 어떤 경력을 쌓아가면 나중에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지원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어떤 되게 좋은 학교, 레 그랑즈 에콜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명문대들이 있어요. 그런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1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국제정치학을 불어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학위까지는 아닌데 근데 증명서 같은 거 다 발급이 되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만 인정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거기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고 이제 갈 건지 등록금을 낼 거냐 하고 이 시점이 됐을 때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어 수업은 못 들으세요. 그냥 이게 지정된 수업만 들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불어 실력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갈 거냐, 1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 대학에 어떤 거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안 한다 하고 다른 선택지에 있었던 거는 이제 한국에 가서 한 8주 동안 어학연수를 조금은 해볼 거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어떤 기준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고민이 너무 크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버몬트에서 살면서 우리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불어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저는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거였으니까 고등학교 됐을 때 이미 좀 기본적인 뭐 소설이나 문학 같은 것들을 하게 됐어요. 뭐 건지드, 뭐 거네이 뭐 이런 거 읽고 뭐 기드 모파상 아니면 마르게리트 듀라 뭐 작가들이 쓰신 거를 막 읽고 토론하고 그런 수준으로 고등학교 때 하고 있었다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뭐 논문 쓰는 방법, 불어로 논문 쓰는 방법이 영어로 또 다르거든요. 영어로는 약간 논리 순서랑 불어의 논리 순서가 좀 설득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좋은 글을 쓰느냐에 대한 수업을 듣고 뭐 문학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때 막 문학 수업들이 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약간 아예 불어가 아닌 것 같은 뭐 한국어 문학을 할 때 고전부터 시작을 하면 한문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불어 문학을 하는데 고전을 읽었을 때 불어가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랑독 그리고 랑드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옛날에 이제 프랑스 언어가 통합되기 전에 남부 언어들이 있고 북부 언어들이 있어요. 남부 언어들은 실제로 사실은 지금 봐도 그냥 이탈리아어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랑드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문학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나 쌓아둔 거 있었는데 기회가 생겼던 게 이제 그 파리에 있는 건설걸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국제정치학에 되게 접목이 되어 있고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순위가 높고 그 파리 시앙스포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제정치학에서는 2022년인가 3위로 꼽히고 있었고 유럽에서 계속 막 1위로 꼽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로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너무나 큰 건데 입학도 됐고 다 승인이 됐는데 갈 거냐 안 갈 거냐. 근데 가면 한국어를 못해요. 새로운 도전은 안 돼. 요거에 올인해야 된다 하고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진짜 너무 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들 뭐 정답이 없다. 뭐 모르겠다. 진짜 고민이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불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프랑스에 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상의를 많이 했던 거라서 이제 한국어를 시도를 같이 해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쪽 의견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분 1년 동안에 초급 수준의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분이랑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미국 대학에서 교수랑 만나자고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 커피 챗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의견 뭐 주고받고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이제 수업 듣는 건물의 지하에 그냥 학생들이 가는 카페 같은 공간에 가서 그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프랑스에 가서 1년 동안에 요거를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이게 원래 계획했던 진로에 딱 맞는 거고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면 경쟁력을 다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유럽 쪽에 어디 나가서 뭐 나중에 법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발판이 확 세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지만 거기 가면은 한국어 공부를 못 하는데 한국어는 훨씬 더 어렵고 너무 흥미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직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2008년에는. 그래서 어느 거를 할까 뭔가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갈래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고민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연히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였냐면 그냥 한국 가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제가 한국어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찾아뵀던 게 당연히 한국 가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일단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김희선 교수님이시고요.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 조금밖에 안 해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다 요 둘 중에 하나 해서 완전히 올인을 할 건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똑같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결국엔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 얘기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김희선 선생님이 원래 오버린 대학교에서 음대를 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학사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디 진짜 좋은 음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솔직히 한국인들이 피아노 쪽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런데 이분이 경쟁을 다 뚫고 오버린 음대에 들어가서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피아노만 쳤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올인을 해와서 만들어 온 거가 그렇게 이제 학부를 다니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면서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대요. 그냥 여가 시간에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한국어는 이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과외를 해주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매력이 너무 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흥미롭고 어떻게 하면 배우고 어떻게 하면 못 배우고 이 친구는 잘 되고 저 친구는 못 되고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흥미를 진짜 많이 느꼈대요. 이게 피아노를 뭐 어떤 곡을 치더라도 어떤 감정이 이입되더라도 그 언어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흥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바로 석사를 그냥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어 습득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어학 쪽으로.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고 원래 했던 일은 아닌데 그래도 결과가 괜찮았다. 지금 참고로 이제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학과는 따로 없는데 동양학과 안에 그 한국어 학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탑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셨던 내용은 그냥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 이미 생겼어요. 이미 꽂혔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 새로운 거에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나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어쨌거는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하던 거를 계속해도 언젠가는 한번 질러볼 건데 근데 지금 질러봐도 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쌓아온 거는 이미 정도 발판이 있으니까 요거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우리한테는 진짜 큰 것 같지만 정작 그냥 살다 보면 전혀 큰 고민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상관없는 거면 일단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리 시언스포를 포기하고 안 간다 하고 통보를 해서 그때 2008년 여름 방학 때 여기 이제 한국에 한 8주 정도의 정말 초급 어학 연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한국어 안 맞다 싶었으면 그냥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어를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이런 기로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뭐 취업할 때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에 장기 유학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꾸나 떨어지고 못하게 되고 뭐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뭐 해피아워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좋은 직장 다니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자꾸나 실패를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다. 그냥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질러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쌓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할까, 새로운 거를 해볼까? 취미가 더 중요해? 듣기가 더 중요해? 아니면 뭐 잘하는 게 더 중요해? 뭐 하고 싶은 거 더 중요해? 이런 거는 우리한테 고민인 것 같잖아요. 전혀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 나중에 잘하는 거에 돌아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막 그냥 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올라와 있을 때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이 지점에 와 있으니까 앞에 갈리는데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게 약간 미시적인 접근을 하느냐 거시적인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가까이에서 두고 보고 있을 때 뭔가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거리가 굉장히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생겨요. 그쵸? 그러면 도표를 썼을 때 여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뭔가 원래 평균을 좀 벗어나는 이탈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있고 높은 데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데에 있는데, 뭔가 그것만 두고 봤을 때 선 안 긋고 그냥 점으로만 두고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짬뽕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선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은 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 사례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 우리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시점이 얼마나 많은데,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점을 찍어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다양하게 찍어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곡선은 어쨌거는 똑같은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방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로에 올라와 있을 때는 저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그냥 같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게 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올라와 있을 때 어느 길로 가면은 결과물이 100%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씩 결과물이 매우 비슷하거나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도 매체 시장이 굉장히 다른데, 유튜브가 미국에서 먼저 크게 떴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게 들어오고 굉장히 좀 시장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달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미국에서 유튜브가 먼저 활성됐다는 거를 미리 알겠죠. 근데 매체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유튜브가 뭐 활성화가 덜 됐으면은 제가 먼저 치고 나가도 되는 건가 하고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기존 이미지에 영향을 너무 끼칠 건가, 아니면 뭐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져서 너무 이렇게 분산이 될 거냐 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꼴찌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기존에 쌓아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고 뭐 하겠지 이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하게 됐어요. 왜요? 왜냐면 시장이 활성화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생겼고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교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하고 싶었던 방향이 한반도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 외교관을 했으면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선으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왜냐면 우리는 북한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민간 외교, 공공 외교, 문화적인 외교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길로 안 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매체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미국이라는 부분을 떼어놓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덜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문화 외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 이제 존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문화 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기로 하든 나중에 그거를 하기로 하든 그걸 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20대인데 원래 이공계 쪽 공부를 했다가 난 이제 미술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공계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분명 나이가 많아졌을 때 어떤 거를 하고 싶을까요? 분명 그림 그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둘 중에 더 맞는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선택했다고 인생 전체가 결정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뭐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 라고 이렇게 부담을 갖고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인이 요즘에 겪고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록 이런 거를 바라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갈래길을 보기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선택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닐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할까 불어를 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가지고 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결과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있으면 너무 부담 갖고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